할머니, 좀 더 드릴까요? 고맙네, 괜찮아. 물이 식기 전에 더 드세요. Grind the herbs finely for the decoction. It will ease the fever. Indeed, the rest will help.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자주 들었던 말 기억나시죠? 거리두기, 격리,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이 네 가지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것들. 그런데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무너진 사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요, 조선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위생 문제가 어떻게 전염병을 키웠는지, 왕비와 세자 같은 왕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백성은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가능한 숫자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더러웠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불공평해요. 그 시대 어떤 나라든 위생 수준은 지금과 비교하면 열악했으니까요. 핵심은 더러웠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물입니다. 한양의 인구는 조선 후기 기준으로 약 2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20만 명이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데 필요한 물. 그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우물과 하천이에요. 문제는 이 우물들이 오염에 너무 취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 한양 사대문 안주요 지점의 지층을 분석했더니 각종 기생충알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인분이 널려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죠. 조선시대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0%가 아동기 이전에 사망했는데 그 아동 사망의 약 40%가 천연두 때문이었다는 추정이 있어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천연두로 사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에요. 이게 한 번에 터진 게 아니라 세대마다 반복된 거예요. 둘째, 홍역입니다. 한 번 유행하면 아이들이 집단으로 쓰러졌습니다. 합병증으로 사망이 급증하는 구조인데 영양 상태가 나쁜 조선 아동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었어요.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도 홍역으로 죽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셋째, 오은역과 역질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계열로 추정되는 감염병들이에요. 이게 물과 위생 문제에 직결됩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밀집된 환경에서 전파되면 동네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양상으로 퍼져요. 실록에도 마을이 통째로 앓는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조선의 기록에는 당연히 바이러스니 세균이니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운이 탁해졌다. 사특한 기운이 퍼졌다. 사람 사이로 옮는다.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어요. 병의 이름보다 증상과 확산 양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을 역추적해서 이건 아마 장티푸스였을 것이다. 이건 홍역 유행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왕실은 최고의 의원, 최고의 약재가 있으니까 좀 나았을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요. 왕실은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파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궁궐 안에 감염병이 들어오면 오히려 궁궐이라는 구조가 감염에 더 취약한 면이 있었어요. 내관, 나인, 의원, 상궁, 왕실 친족, 접촉 동선이 복잡하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1180년, 숙종 6년입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갑자기 천연두 증세를 보입니다. 10월 18일에 발병해서 불과 8일 만인 10월 26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19세. 왕비가 천연두에 걸리자 궁궐은 즉시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면
숙종 본인도 그때까지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었거든요. 면역이 없는 상태. 왕비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왕도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였죠. 그런데 1786년 문효세자가 홍수하기 전달인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 유행의 파도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효세자가 홍역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병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1786년 6월 6일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5세. 이게 그냥 아이 하나가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염병 한 번이 조선 왕실의 승계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정조는 이 아이를 잃고 나서 후계 문제로 말년까지 고통받습니다. 정조 사후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정치 혼란의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이 5살짜리 아이의 홍역 감염에서 시작된 셈이에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문효세자의 어머니 의빈성 씨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같은 해에 의빈성 씨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비극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태종 18년인 첨삭박의 18년에 태종의 아들 성령대군이 천연두에 걸려 죽고 세종 6년인 철사기 24년에는 세종의 첫 딸 정소공주가 역시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런 기록이 조선 500년 내내 반복되어 왕실의 어린 후계들이 두 창이나 홍역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는 패턴이요. 마마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이 공포가 조선 사회에 얼마나 깊었냐면 마마라는 단어 자체가 높임말이에요. 천연두를 두려워해서 이름조차 높여 부른 겁니다. 감히 함부로 부르면 화를 당한다는 믿음 때문에요. 궁궐 기록을 보면 감염병이 돌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고 궁궐에 드나드는 사람 수를 줄이고 특정 정학을 비우고 왕이나 세자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약방을 확대 운영하고 의원들을 집중 배치해요. 그리고 기도와 벽사 의례까지 병행합니다. 여제라고 해서 역병으로 죽은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걸 조선식 방역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의 거리두기, 동선 추적, 병상 확대, 그리고 사회적 불안 관리. 놀랍게도 구조적으로 거의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조선에는 백신이 없었고 상수도가 없었고 감염의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전파 차단이라는 걸 경험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걸 실행할 인프라가 없었던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고된 1671년 한 해 사망자 수만 8848날 1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100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현종 개수실록에 나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조선 인구 1200만에서 천대한 400만 명 중 최소 15만에서 최대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 1970년에서 1971년 전염병 보고만 놓고 보면 감염 보고 52만 명 중 2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사율 44% 이상이에요. 그리고 25년 뒤 을병대기근 1995년에서 1699년 숙종 때 벌어진 이 대기근은 경신대기근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당시 조선이 집계한 줄어든 인구수가 141만 6,274명이에요. 호수로 따지면 25만 3천여 호가 사라졌습니다. 인구의 약 20%가 날아간 거예요. 두 차례 대기근을 합치면요. 경신대기근 사망자 약 100만 명, 을병대기근 사망자 약 141만 명, 합계 약 240만 명.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지금 한국 인구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굶어 죽었다와
병으로 죽었다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굶주리면 면역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면 역병에 걸리고, 역병에 걸리면 더 못 먹게 되고, 이 악순환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기근과 역병은 사실상 한 몸이었습니다. 18세기로 넘어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근이 아니라 전염병 단독으로도 대규모 사망이 발생해요. 조선에도 국가방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실에는 내의원이 있었고 관리 치료와 약재 공급은 전이감이, 일반 백성 치료는 해민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문 격리시설 역할을 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활인서입니다. 활인서는 한양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동서활인서로 설치됐는데요. 평소에는 빈민구제 시설이지만 전염병이 유행하면 환자를 수용하고 격리하는 시설로 전환됐어요. 숙소, 병동, 심지어 한증소 같은 치료시설까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데 사람들이 굶고 있으면 죽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죽을 사람을 줄이려면 먼저 먹여야 한다는 인식해 진율, 즉 구호미를 풀었습니다. 죽을 끓여 나눠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곡식을 방출하는 거예요. 감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차단하고 궁궐과 관청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반복됩니다. 왕이 궁을 옮기는 것도 사실상 격리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종두법입니다. 18세기 초 중국을 통해 인두법이 조선에 소개됩니다. 천연두를 앓은 사람의 딱지를 가루로 만들어 코에 넣거나 약한 감염을 유도해서 면역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879년 지석영이 부산의 일본 재생위원회에서 우두법을 배워옵니다. 1880년 자비를 들여 서울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188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두법 교재인 우두신설이 발간되고 같은 해 조선 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 우두 보급을 시작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방역의 진짜 기초였습니다. 둘째, 격리는 잔부르탈한 게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코로나 때 거리두기 지겨웠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선도 했습니다. 출입을 막고 사람을 흩어놓고 왕이 궁을 옮겼어요. 인경왕후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 숙종이 급히 다른 궁으로 옮긴 것도 현대적으로 보면 동선분리예요. 격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치료제가 없을 때 격리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예요. 조선이 그걸 500년 전에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정보는 곧 방역입니다. 조선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정보 전달 속도였습니다. 지방에서 역병이 터져도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약재를 내려보내고 의원을 파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유행이 번진 뒤에야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현대는 반대입니다. 정보가 빠릅니다. 하지만 가짜 정보도 같이 빨라요. 마스크 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백신이 위험하다. 이런 가짜 정보가 퍼지면 21세기에도 조선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곧 방역입니다. 이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선의 전염병은 과거 이야기 같지만 본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깨끗한 물, 위생, 격리, 예방접종, 그리고 정확한 정보. 우리가 코로나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은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반복됐던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조선은 그 규칙을 몰라서 진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실행할 수단이 없어서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가 있고
백신이 있고 실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하죠. 그 수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